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오늘도 일상 속에 숨겨진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이걸 종종 만나고 있거든요. 만난다고요? 네. 그럼 혹시 저희인가요? 저희 종종 만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더 자주 만나긴 합니다. 더 자주요? 네.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카이스트 놀러 오시면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만날 수 있나 봐요. 만나러 왔군요. 네, 반갑다고 또 꼬리 흔들고. 반가워. 뭔가 인사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의 주제, 로봇이군요. 네, 로봇의 세계로 오늘 함께 떠나보시죠. We get in the room with the top down, we get on down with the drop in the top sound. Here I come swinging with my arm down, waving them round with the paddle on my arm out. Here I come flying on a man on a mission with the time and the sign and the vision. Knocking on doors from a distance, getting on down with the vibe. 어린 시절 만화 영화에서나 봤던 로봇 시대가 정말 가까워진 걸까요? 요즘 로봇 시장이 정말 뜨겁죠. 네, 매우 뜨겁죠. 요즘 산업 현장에서부터 가정까지 로봇이 진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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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로봇을 좋아했고 또 가지고 놀았고 아직까지도 로봇과 함께 지내고 있는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의 자율주행 로봇 시장을 선도해가는 쌍둥이 형제 중에서 형인 천홍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 로봇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원 박사님이 오 교수님의 휴보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네. 전해주셨었어요. 네, 그 다르파 챌린지에서 휴보가 완주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보면서 정말 응원하고 있었고 뿌듯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그때 저희가 쭉 인간적 로봇을 연구하고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아주 최고 로봇,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이 10대나 나왔어요. 네. 바퀴과 로봇들이. 그 로봇들이랑 1대1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우리가 아주 좋은 성적을 내서 굉장히 보람 있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저도 오늘 휴보의 아버지가 나오신다고 해서 엄청 기대를 가지고 진짜 휴보가 나오면은 막 인사하려고 인사말도 준비해 왔거든요. 두근두근 했었는데 우리 휴보는 우리 실험실에 가면 아주 여러 대가 있고 오늘 처음에 봤지만 또 휴보에 새로 4달이 달린 동생도 왔고요. 여기 있는 로봇은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는 또 새로운 형태의 로봇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아니 휴보가 나오면 인사말도 준비했다고 하는데 대신 이 친구한테 전해주는 건 어때요? 별건 없습니다. 별건 없고 안녕, 잘 지냈어? 라고 그 정도로 로봇같이 좀 좀 로봇같이 일부러 네네네. 하는 거죠? 그렇게 연습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교수님 휴보 로봇은 사실 저는 요 뒤에 그림 저런 형태를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모양이 많이 다르네요. 우리가 로봇이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거기 사용되는 기술은 굉장히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형 로봇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우리 모바일 로봇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사족으로 때에 따라서 이런 산업용 로봇과 같은 협동 로봇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인지 좀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일어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로봇 하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서비스 로봇이라고 해서 주변에 다니면서 작업성은 떨어지지만 사람에게 친숙하게 있는 로봇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산업용 로봇. 그래서 그건 힘이 세고 아주 빠릅니다. 이 두 가지 로봇이 있는데 이 산업용 로봇은 너무 빠르고 위험하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근처에 갈 수 없도록 굉장히 강한 법률적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제 표준 기구라든가 유럽 표준 기구에서 굉장히 엄격한 룰을 정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룰은 뭐냐면 이 로봇이 움직이는 공간에는 결코 사람이 들어가서 안 된다.
사람이 근처에 가면 무조건 로봇은 서야만 한다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사람하고 같이 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협동 로봇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보는 협동 로봇이 있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무섭지도 않고 우리가 아주 흔하게 만지고 싶은 이런 아주 귀여운 로봇이죠. 이제 이렇게 명령을 주면 얘가 자연스러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보다시피 아주 부드럽고 네. 또 움직일 때 이렇게 옆으로 가도 뭐 별로 안 무서워요. 사실 산업용 로봇은 이제 무섭거든요. 게다가 움직일 때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씁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이유로 해서 우리가 옆에 가서 부딪히게 되면 쓰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얘 시작해봐라 하고 치면 다시 또 살아나서 움직여서 하던 일을 계속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로봇은 직접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저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이게 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 몸 원하는 명령대로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지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물건을 잡아서 여기다 갖다 놔라. 예를 들면 명령을 준다면 그 이후에 자기가 그걸 다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가르쳐 준다. 티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티칭한 것을 두면 아까 같이 복잡한 운동을 하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 로봇이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있고 로봇 옆에 사람이 있고 또 로봇이 있고 다시 말해서 로봇과 사람이 작업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런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협동 로봇, 뭐 협동한다고 해서 사람이랑 같이 뭐 땅 파는 건 아니고 사람과 로봇이 상호작용하면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협동 로봇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죠? 첫째, 협동 로봇은 안전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을 인식하고 감지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이런 축들에 가해지는 힘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보통 같은 무게를 다루는 산업용 로봇은 무게가 이 정도 되면 100kg, 80kg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이 로봇은 단지 20kg밖에 안 되고 설사 이것이 달려가다 충돌하더라도 최대 충돌하더라도 그냥 좀 아프고 멍드는 정도지 더 이상 많이 다치지 않도록 설계된 로봇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최고 속도에 제한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최고 속도가 제한이 되고 근처에 사람이 가면 감지해서 줄일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쟁이 있어야 된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협동 로봇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로봇에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가장 큰 과제는 로봇이 일을 잘하고 힘이 세고 빠르면 그만큼 위험해지고 또 안전하게 만들다 보면 힘이 없고 가갑하고 느리고 그래서 그 두 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가 우리 로봇 공학자들이 풀어야 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 정도 하고 나중에 가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니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와, 아까 그 협동 로봇 보다가 이 협동 로봇이 막 웨이브를 하더라고요. 웨이브. 근데 보니까 저는 이 공장에서 쓰는 그런 제품 생산하는 로봇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 협동 로봇은 어디에 쓰일 수 있나요? 네, 협동 로봇 보시면 사람 팔의 역할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하고 협동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아까 처음에 보셨다시피 유연하게 동작을 하니까 사람이 가더라도 위험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도 사람하고 같이 요리도 할 수 있고 커피도 만들 수 있고 제조 현장에서도 사람하고 같이 옆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협동 로봇입니다. 그런데 규제는 기존의 산업용 로봇을 기준으로 규제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로봇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규제도 조금 바뀌기 위해서 지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협동 로봇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니까 도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커피나 뭐 요리 같은 거를 협동 로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면 일의 능률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체감적으로. 지금 거기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로봇이 사람이랑 속도를 비교해 보면 빠른 사람 속도의 절반, 3분의 1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로봇은 지치질 않아요. 지치질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보다 느린 것 같지만 일 다 해놓고 나면 로봇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로봇이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들, 또 더군다나 위험한 일들, 이런 것을 로봇이 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점점 사람이 나 이런 거 안 할래, 이런 거 안 할래 하는 일들이 하나씩 로봇이 대체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 협동 로봇을 보면은 사람으로 치면 팔에 해당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저기 손이 안 보이거든요. 저기에 어떤 손을 달아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을 붙이면 그거는 사실 사람의 손은 이걸 갖다 덱스트러스 핸드라고 말하는데 만능입니다. 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 뭐든지 할 수 있는 손을 못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컵을 잡기 쉬우면 컵 잡기 쉬운 로봇, 뭐 이런 걸 찾기 쉬운 이런 걸 찾기 쉬운 손을 붙이다 보니까 로봇의 종류가 로봇이 만일 100종류라 그러면 로봇은 1000종류의 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야 되고. 이게 저희가 로봇을 열심히 연구 개발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사람은 진짜 아트거든요.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로봇이 흉내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흉내를 낼 뿐인데 그 중에서 이제 로봇 팔까지는 사람과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손은 너무나도 아트예요. 너무나도 아트다 보니까 이걸 흉내내기는 힘들고 사람이 뭔가를 작업을 할 때 손에 뭔가를 들고 작업을 하는데 그 도구를 이제 매니플레이트에 끼워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사람 손 그 자체를 똑같이 모사하는 거는 아직 갈 길이 먼 일입니다. 그러니까 망치냐 드라이버냐 따라서 이런 다 것들을 로봇팔에 달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보면 로봇을 응용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은 로봇을 이렇게 막 계란을 이렇게 막 젓는 행위를 할 때 로봇은 그걸 못해요. 빨리 저을 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팔은 갖다 놓고 빨리 저을 수 있는 도구를 손으로 네. 사용해서 그걸 잡고 있으면 얘가 저어주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로봇하고 사람하고 1대1로 대응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할 수 있는 것과 로봇이 잘하는 것을 섞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죠.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로봇은 용도를 정하고 만들어요. 밥하는 로봇, 빨래하는 로봇, 뭐 움직이는 로봇 하는데 만능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할 수 있는 로봇을 인간형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형 로봇만이 목적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나르파 로보틱스 챌린지 얘기를 했지만 거기 왜 다 인간형 로봇으로 나올 수밖에 없냐 하면 주어진 태스크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운전도 해야 되고 망치도 들어야 되고 뭐 벽도 뚫어야 되고 네. 건너도 가야 되고 이렇게 뭐 재난 상황처럼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만능 로봇, 다시 말해서 인간형 로봇,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연구에 도달하기 힘들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보자 해서 계속 연구하는 것이 인간형 로봇이죠. 그래서 아직은 도달하지 못하는 저기 먼 지향점이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인 연구를 하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네. 제 몸이 예술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네. 목소리가 드네요. 제일 예술이시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아까 아트라는 얘기를 꺼내셨잖아요. 지금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 약간 아트 같은데 저 로봇이 이제 만약에 이제 코딩이나 AI 같은 명령이 좀 잘못돼서 뭐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이렇게 갑자기 사람 뒤통수를 딱 때린다던가 그런 일들이 혹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리는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AI가 자기가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AI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규칙 기반의 AI가 있고 요즘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학습에 의한 AI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학습에 의한 AI는 어떤 학습에 대한 모델을 정해놓고 데이터들을 학습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AI의 사실 단점이라고 하면 모델은 정하고 학습을 시켰지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학습을 기반으로 어떤 기계한테 AI를 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요새 AI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 휴보 로봇은 언제 얼마나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AI와 로봇을 용감하게 결합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 천 대표님 말했듯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공지능이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90% 맞고 10% 틀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이렇게 정보로 이용하면 되는데 로봇하고 연결해 놓을 경우에는 이것이 사람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지 않은 AI와 또 완전하지 않은 로봇을 합쳐졌을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떤 사람은 킬러 로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과학자도 그런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벽하게 검증된 AI와 완전히 검증된 하드웨어만 섞어서 굉장히 안정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지 거기 어느 정도의 불확도가 있을 경우에는 결코 합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윤리 규범이죠. 머리와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노동자를 기계 안으로 밀어넣은 것은 산업용 로봇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뒤통수를 때리게 되면 그 로봇을 혼내야 할지 그걸 만든 과학자분을 질책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만일 과학자가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분은 아마 범죄자고요. 만일 로봇이 스스로 그랬으면 그건 고장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연구에서는 AI가 어떤 추론을 거쳐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설명 가능한 AI라는 분야를 또 연구를 하고 있어요. AI가 추론하고 있는 과정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아까처럼 규칙에 의해서 뭔가를 판단할 때처럼 학습된 모델에 의해서 판단을 할 때도 우리가 그 과정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AI와도 뭔가 소통하려는 노력을 연구자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에 들어가면 인공지능 로봇 이게 뭔가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냥 로봇과 기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전적인 그 정의로는 로봇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기계 장치를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게 원래 고전적인 의미의 것이고 사실 인공지능하고 로봇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건 프로그램이라는 게 움직임을 프로그램하는 거죠. 가능한 기계 장치를 로봇이라고 하고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움직이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라고 명령을 주는 거죠. 이 두 개가 결합돼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이 질문 받는 것이 로봇이 인공지능 아닌가라고 두 개를 동일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하나는 움직임을 하는 물리적인 행위를 하는 장치와 그것에 그걸 움직이도록 하는 명령을 만드는 장치, 그것은 엄격히 구분되죠. 그래서 거기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가 완벽할 때 결합이 가능하지 한쪽이라도 불충분하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로봇 공학자는. 저도 그 경계가 궁금한데요. 그런데 그냥 알아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와. 보따리. 오늘의 OX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기계인지 로봇인지 좀 아리송한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왔어요. 잘 듣고 우리 패널분들까지 이렇게 OX를 활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되는 건가요? 네네. 이번에는 다 해야죠. 네, 전부 다 참여하는 우리 걸로. 시청자분들도 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집에서 OX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세탁기와 냉장고는 로봇이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동? 답이 엇갈렸습니다. 보이셨나요? 네. 자동. 사실 저는 로봇과 기계의 경계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우리가 로봇과 그다음에 다른 장치를 차이를 볼 때 우리가 오토매틱이라는 단어가 있고 오토노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토매틱을 자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탁기는 자동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주어진 과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행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토노미, 자율은 프로액티브라는 말을 쓰는데 시키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자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능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빨래를 넣으면 흔들어서 무게를 측정해서 그다음에 양을 정해서 물을 정하는 건 있지만 그 정도 갖고는 아직은 자율이라고 그러기 좀 뭐하고 우리 에어컨 같은 경우에 옛날에 한때 뭐 퍼지 에어컨, AI 에어컨 이런 게 많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온도를 세팅하지 않더라도 내 무드에 따라서 온도를 지가 바꿔주는 겁니다. 그걸 시키지 않아도 미리 알아서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저건 좀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구나, 판단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꾸 사라진 이유는 그게 내 의도랑 잘 안 맞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좀 세게 틀어도 좋겠는데 쟤는 저 사람이 안 더운가 약하게 틀고 그 의도를 어떻게 맞추느냐. 다시 말해서 세탁기는 아까 말할 때 그거는 자동기계다. 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도 보면은 1990년대에 인공지능 세탁기가 나왔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때 아마 말씀하신 퍼지 이론으로 글쎄. 세탁기를 만들었을 텐데 네. 그때는 물론 인공지능이었을지도 몰라도 그래서 지금은 좀 약하죠? 인공지능이 아니죠. 그렇죠. 네. 지금의 인공지능 정의는 훨씬 더 진보된 형태인 거고. 뭐 어떤 분이 로봇이라고 막 하면 또 그것도 틀린 말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 90%는 그냥 자동기계, 한 10% 로봇 뭐 이 정도로. 세탁기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자기가 알아서 청소하는 로봇은 로봇이라고 하고. 청소는 로봇인데 네. 양말이나 수건을 정리해 주시면 다시 청소하러 올게요. 세탁기 입장에서는 로봇이라고 안 불러주니까 조금 속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그 빨래하는 기계가 빨래 주면 자기가 더러운 거만 골라놓고 아닌 거 밖으로 빼고 막 이렇게 한다면 얘는 로봇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자율성이 굉장히 큰 기준인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비서까지 있는 스마트폰은 로봇이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오라고 바꾸셨어요. 봅니다. 오라고 마지막 바꿨어요. 순간에 바꾸셨어요. 네, 이번에는 네, 반반이 나왔는데요. 네,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네.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은 너무 소프트웨어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은 부분에 아까 AI 비서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람의 생각과 비슷한 형태를 구현을 해낸 것 같은데 하드웨어적으로 너무 단순해서 저는 X를 들었는데요. 좀 더 모터가 달려서 사람과 비슷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좀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O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단순해서 X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뉴스 같은 거 보면 투자 봇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 투자를 봇. 우리가 봇자를 붙이면 로봇이라는 뜻인데 왜 봇자를 붙이냐면 증권 시황을 보고 이렇게 봐서 A라는 회사의 주식이 사면 좋겠다라고 그냥 알려주면 그냥 투자 분석기고 진짜 그걸 사버리면 투자 봇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AI로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리포트만 하느냐 아니면 그 결과 갖고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로봇인가 아닌가. 천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그거를 좀 행동하는 게 더 많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범위를 녹음기 키는 거, 사진 찍는 거, 메일 보내는 행위도 우리가 그냥 광의로 이건 하나의 로봇의 행위라고 본다면 저는 감히 스마트폰도 로봇화된 통신기기 장비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준호 교수님을 생각을 하면 저는 대한민국 로봇계에서 김연아 아니면 박주봉 수준의 대한민국 로봇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O로 바꿀게요. 제 말이 설득력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한번 오늘도 잔뜩 호기심 보따리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기심 보따리를 꺼내봐도 여전히 아리송하네요. 의견도 다르고. 사실 로봇과 기계를 구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듣자마자 생각을 한 거는 아리송에서 나는 로봇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다양한 기계,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면서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로봇이고 어디까지가 기계냐 선을 긋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이 모호한 경계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로봇들이 사람과 함께 같이 지낼 수 있는 네.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분도 경계를 나누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네. OX에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일상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로봇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상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로봇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아직까지 많이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기술이 충분치 않았고 기술이 충분하더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볼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로봇들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지금 딱 그 순간에 서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제 시장에 나오는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로봇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로봇을 볼 수도 있어요. 호텔에 가면 호텔에서 룸서비스하는 로봇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치킨을 튀기고 피자를 굽는 협동 로봇도 볼 수 있단 말이죠.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1, 2년 후면 정말 많은 로봇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네, 그 로봇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제가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 가장 완벽한 로봇, 아까 오준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떠올리면 우리 로봇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몸통이 있고 그리고 머리, 그리고 팔, 손, 그리고 다리와 발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봤던 협동 로봇은 머리하고 팔을 합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머리에 있는 눈 같은 센서, 그리고 두뇌, 그리고 팔을 합쳐서 사람이 하는 팔로 할 수 있는 조작에 관련되어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리하고 다리하고 합쳐지면 우리는 이동 로봇이 만들 수 있어요. 이동 로봇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2족, 4족, 보행 로봇이 있어요. 그리고 바퀴를 기반으로 가는 로봇들도 있어요. 2족, 4족 보행 로봇은 사람과 비슷하고 동물과 비슷한데 험지나 계단을 올라갈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퀴 달린 로봇은 험지나 계단에서는 많이 활용될 수 없지만 적은 가격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저비용으로 많은 물건을, 무거운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고 에너지도 조금 쓰고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리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이동에 머리가 추가가 되면 우리는 이 이동을 자율주행이라고 해요. 그럼 자율주행이 뭐냐? 자율주행은 목적지까지 스스로 이동하는 로봇을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집중해서 만들고 있는 것은 여기에 물류를 넣었어요. 물류 로봇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물류센터. 물류는 물건이 만들어져서 고객한테까지 이동을 하는 모든 과정을 물류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물류센터에 가면 오더 피킹 작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고객이 주문을 해서 과자하고 야구공하고 양말이 필요해라고 하면 물류센터에서 사람이 카트를 끌고 가서 그 물건들을 담아오는 작업을 우리는 오더 피킹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피킹 작업은 너무나도 반복된 이동 작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작업을 로봇이 대신해 줄 수 없을까? 자율주행 로봇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작업을 사람하고 로봇이 협동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군데군데 배치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공하고 양말하고 과자를 가지러 가는 이동은 로봇이 하는 거예요. 로봇이 전체 동선을 이동하다가 멈춰 있으면 그 로봇에 물건을 담아주고 보내버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팔에 대한 것은 사람이 하고 다리에 대한 것은 로봇이 하는 작업이 되는 거죠. 왜 여기서는 팔을 하는 작업을 사람이 하고 다리가 하는 작업을 로봇이 하느냐? 물류센터에서 하는 작업에서 팔이 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비율은 5%도 안 돼요. 다리가 하는 역할이 95%가 넘어요. 이렇게 너무 힘든 작업은 로봇이 대신해주고 조금 단순하게 해주는 작업은 사람이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팔도 달고 그 바퀴도 달아서 다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또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이것을 다 또 하는 로봇은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람이 하기 힘든 작업을 로봇이 대신해주고 대신 사람이 같이 협동해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이동 로봇도 협동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만나보게 될 로봇에 대해서 2가지 정도를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택배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너무 힘들죠. 택배 기사님들 너무 힘듭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캠퍼스로 갔을 때 하나하나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제 시간에 날라주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하시다가 과로사 이슈도 있고 또 택배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못 들어가서 입주민들과 택배사들 사이에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로봇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택배사에서 택배를 다 꺼내어서 특정한 장소에 꺼내놓고 가기만 하면 그 로봇이 그 물건들을 각 집집마다 갖다 줄 수 있다라고 하면 택배 기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과한 노동 아니면 택배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서 생기는 사회적인 이슈까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재밌는 사업 하나. 쇼핑 가면 우리가 짐 때문에 힘들어요. 쇼핑 가면 보통 2~3시간은 돌아다니는데 이 짐을 들고 특히 아이가 있는 사람은 아이 손 잡고 화장실도 가야 돼요. 차도 마셔야 되겠고 어쩔 때는 밥도 좀 먹어야 되겠는데 이 짐이 너무 짐인 거예요. 예. 이 짐을 로봇이 좀 대신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재밌겠죠. 로봇이 어떻게 들어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쇼핑을 다 하는데 쇼핑을 할 때마다 쇼핑백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열어서 내가 이 물건을 샀습니다라고 인증할 수 있는 QR코드나 바코드를 보여주고 점원에게 띡 찍고 가서 또 다음 매장에 가서 또 쇼핑을 하고 띡 찍고 또 가서 띡 찍고 그렇게 쇼핑이 끝난 다음에 나 쇼핑 다 끝났어요 버튼을 누르면 자율주행 로봇이 각 내 물건들을 싹 수거를 해와서 나와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서 내가 물건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재밌겠죠? 이런 근데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공유 로봇 서비스를 세상에 내어놓는 거예요. 뭐냐면 아파트에다가 로봇을 설치만 해요. 아파트가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밖에서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를 탈 때 탄 만큼 지불을 하는 것처럼 택배사가 로봇을 이용을 하고 나면 택배사가 로봇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이용한 사람이 이용한 만큼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쇼핑몰에서 이 로봇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고 로봇을 사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충분히 시장에 많이 확산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척척 박사 천 대표의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질문도 받으시나요? 네, 질문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물류 로봇이 카이스트 도서관에서 그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 녀석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귀여운 녀석이 맞고요. 그 카이스트에 가서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책을 운반하는 물류 로봇이 카이스트 도서관에 있군요. 네, 그 로봇이 저희가 만든 로봇이 맞습니다. 근데 그 자율주행 로봇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비슷하게 목적지로 스스로 이동을 해서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를 대체해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을 지켜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외에서 이동을 하게 되고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공간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실외와 같은 그런 불확실한 환경은 존재하지 않고 또 로봇이 자동차처럼 빠르게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상용화가 빠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니까 자율주행 로봇은 이렇게 바퀴로 움직이는 것 같던데 엘리베이터나 계단 이런 거는 좀 이용하기가 힘들까요? 이제 층간 이동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좋은데 또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팔을 달아가지고 눌러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비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엘리베이터 시스템하고 로봇이 통신을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로봇이 1층에 있는데 16층에 가야 돼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시스템에 로봇이 나 1층인데 16층에 가야 돼. 그러면 엘리베이터 시스템이 알려줘요. 너 3호기 앞으로 가봐. 3호기 앞으로 가면 지금 도착했어. 문 열렸으니까 타. 알겠어. 나 탔으니까 문 닫아도 돼. 문 닫았어. 16층에 도착했으니까 내려. 나 내렸어.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저도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그리고 전부 다 된다고 주장하는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었지만 현실의 문제. 그러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잘 되는 건 하늘하고 땅 차이거든요. 우리 천 대표님께서 감히 그걸 극복했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기대해보고 언제 한번 데모 볼 게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네,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예. 교수님. 예. 영광입니다. 너무 훈훈하고 좋은데요. 네네네. 이렇게 교수님과 대표님과 같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기술은 굉장히 앞서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제가 뭐 살짝 조사를 해온 게 있는데요. 아, 정말요? 네네. 국제 로봇 연맹에서 산업용 로봇의 로봇 밀도를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로봇이 네. 얼마나 밀집해 있는지를 따지는 건가요? 그렇죠. 인구 대비 노동자 1만 명당 로봇이 몇 대 활용되고 있느냐. 그게 로봇 밀도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1위 한 국가가 싱가포르입니다. 오. 싱가포르고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918개의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요? 2위 국가는 어디일까요? 2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2위가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한국이 큰 차이가 안 나요. 네. 868대로 로봇을 활용하고 있고요. 3위부터는 차이가 확 격차가 벌어집니다. 일본이 3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하다가 싱가포르한테 최근에 1위 자리를 내주고 여전히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용을 하는 국가지 만든 국가는 사실 아니라는 포인트가 그렇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로봇에 대한 니즈도 그만큼 크니까 우리가 열심히 앞선 로봇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새로운 서비스 로봇이나 지능 로봇들은 모든 국가에서 비슷합니다. 이 산업 로봇 말고 최근의 서비스 로봇, 지능 로봇들은 모두가 이제 비슷한 출발점에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로봇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 겪었던 네네. 일들, 네. 휴대폰에서 겪었던 일들을 해내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가 빠르게 선두로 올라가서 이 시장을 리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럼요. 네네. 지금 그 로봇 이제 밀도를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만대 우리가 커 보이지만 100명당 기준으로 할 때 OECD 평균이 4.5대에서 5대 정도 됩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8, 9대 정도 된다고 그랬고. 사실 이 중국 같은 경우가 OECD 10분의 1 정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한 속도로 뭐 알지만 중국 제조 중국 2025라고 해서 지금 OECD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뭐 95%가 사실은 외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사실 중국도 현재 그렇고 있었는데 중국은 소위 중국 국산화죠. 국산화율을 지금 대폭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중국의 그 로봇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상품성은 떨어져 보이고 한데 실제로 사용하는 데 지장 없는 정도의 수준의 로봇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고 무슨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걸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사실 그 산업용 로봇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입니다. 산업용 기반으로 한 미래 로봇을 우리가 많이 뒤져 있어요. 뭐 수술 로봇이라든가 뭐 의료 로봇이라든가 하는 쪽은 기존 그 전통적인 그 로봇 기술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서 지금 그걸 포함해서 앞으로 나오는 기술들은 우리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를 리딩하면서 갈 수 있는 희망을 우리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이런 것들은 시장의 반응 때문에 개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장과 상관없이 정말 내 마음속에 로봇 이거 하나 딱 만들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결국 저는 지금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로 우리 곁에 오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으로 그 길을 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정말 누구나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시장에 관계되는 얘기를 한다면 그걸 알아맞히는 사람은 아마 미래 굉장히 부자가 될 겁니다. 이건 누가 알 수가 없고요. 제가 그 로봇의 연구의 뿌리는 인간형 로봇으로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 인간형 로봇을 제가 그것을 뭐 우리 세계에 굉장히 유용한 로봇이라든가 실용성이 뛰어나다든가 아니면 상업화가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본성, 네. 정말 건망진 본성, 나와 같은 피조물을 만들고 싶은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이런 막연한 호기심, 동경감, 그것을 도전해보는 어떤 신으로서 도전이 아니라 과학자로서 해보는 이런 도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결국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인간 기술 한계의 끝을 한번 보고 싶은 것들, 판타지가 어떻게 눈앞에서 마술처럼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 이런 것을 한번 극복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뭐 이제 스타트업도 하고 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죠. 보선 다이나믹스라는 네. 회사가 있고 이제 그런 아주 우리 한국에서 그런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큼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제 밑에서 공부하던 제자들 같이 모여서 지금 새로이 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프닝 때 사족 보행 로봇이 등장했거든요. 예. 네, 그 사족 보행의 매력을 좀 더 보고 싶어요. 아, 저희 그렇죠? 로봇 궁금한데요. 그러면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시죠. 자, 일어날까요? 와. 무게는 한 22kg, 25kg 정도 되고 네. 한번 자연스럽게 움직여주세요. 현재 시속 15km까지 갈 수가 있고요. 사람 막 네. 뛰어가야 됩니다. 빠를 때는. 그래서 좁아서 초속 못 내지만 꽤 빠르네. 뭐 짧은 거리로 오. 잔발. 와, 이렇게 속도를 내는군요. 속도가 네, 나네요. 그다음에 옆걸음도 한번 해보시고 뭐 준비됩니다. 개걸음 가능한가요? 개걸음 되죠. 아, 진짜요? 우와. 귀여워. 그다음에 뺑글뺑글 돌기. 말을 잘 듣네요. 무슨 재주가 많네요. 서커스 보는 것 그다음에 같은데? 한번 제자리 뛰기다 브론킹 한번 해볼까요? 브론킹 준비되면. 너무 귀여운데요? 신나가지고. 같이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박력 있고 그다음에 음악이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큼 빨리 뛸 수 있나 보기 위한 아주 기본 실험이 백플립을 휘적 뒤집는 거죠. 백플립을 할 수 있나 보는 건데 아마 백플립 요거 그다음 이제 백플립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고요. 엄청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로 만든 거예요.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로봇을 만들기 위한 구성 요소인 감속기, 모터, 이들하는 제어 장치 100% 인하우스입니다. 모터도 직접 저희가 직접 만들고 부속 기어도 하나하나. 전부 부속 다 깎아서 일일이 다 100% 외부에서 사온 거는 하나도 앰프 드라이버까지 몽땅 다 사실 이 휴보랩 생각하면, 그러니까 휴보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부속품들의 기술력이 정말 어마어마하시거든요. 보면 이걸 하고 있는 모든 장치가 사온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자작해서 만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기술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전부 다 한 거죠. 와. 지금 현재 백플리핑 이 사족 중에서 백플리핑을 하는데 가장 큰 로봇일 겁니다. 아마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뭐다? 이 빈칸에 각자만의 답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한숨을 깊게 나 쉬었어요. 그거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나 그 제대로 대답한 적 있어. 생각을 안 해봤네.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팀원이다. 팀원. 네, 저는 이렇게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네. 로봇이 사실 어떤 위협하는 존재, 내가 그냥 사용하는 기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작업을 수행해 나가는 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받아서 네. 저는 로봇은 불이다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이요? 파이어. 네, 파이어. 일단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두 전문가분들의 멋진 또 토크들을 들으니까 로봇에 대한 열정이 정말 불 같으셔서 로봇은 불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메인 이유인데 사실 이제 불이라는 게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좀 불이 있기 전과 불이 있고 난 후의 역사가 다르잖아요. 문명도 발생을 했고요. 그것처럼 21세기 우리 인간들한테는 그 불 같은 존재가 로봇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이 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면 저는 정말 못 돌아갈 것 같거든요. 당장 저의 일상생활들을 봐도 알게 모르게 로봇들의 혜택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서 이 로봇들이 없어진다면 불이 없던 시절의 인간들처럼 아마 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오. 제2의 불과 같은 존재다라는 네, 거네요. 네. 로봇은 인류의 친구다. 친구다. 이제 진짜 친구가 됐죠.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면서 같이 지낼 수 있는 인간이 함께 지내야 되는 친구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로봇은 친구다. 네. 네. 나에게는 로봇은 미운 자식 같다. 제가 휴보도 쭉 연구를 해오고 지금도 로봇을 연구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다음에 아주 잘 되고 뜻대로 움직이지만 간혹 아니 굉장히 많이 이것이 뜻대로 안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아주 내가 원하는 이 목표에 조금씩 달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애처롭기도 하고 사랑스럽고 또 한쪽 구석으로는 마음이 아픈 이런 미운 자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이 살아가는 저와 같은 호흡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오늘 또 그럼 제가 정리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미운 자식처럼 키우기는 어렵지만 잘만 키워두면 불처럼 옆에 없으면 안 되는 든든한 팀원이자 친구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냈어.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게 이정원이다. 그런 말이 있죠. 자동우산이 등장했지만 수동우산은 사라지지 않았고 TV가 등장했지만 라디오는 사라지지 않았다. 분명 로봇이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키겠지만요.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협력의 존재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단순하거나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무척 진화된 도구죠. 로봇과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 이야기하는 줄 알고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 속에 숨겨진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외쳐볼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